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눈이 펑펑 쏟아지던 묘비 앞 21살 소녀가 아기를 꽉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재벌 노부부가 딸의 묘를 찾아왔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울고 있던 소녀가 뒤돌아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 손에서 국화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소녀의 머리에 은색 나비 머리핀이 보였기 때문이죠. 저 머리핀은 설마? 21살 소녀와 재벌 노부부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국립묘지 입구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죠. 70대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석 회장, 70살이었죠.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안에 짙은 회색 머플러를 두른 그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아내 한정임 여사가 있었어요. 68. 짙은 남색 외투를 입고 국화 한 다발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죠. 노란 국화였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말없이 그저 꽃 한 다발만 들고요. 딸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서정.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그 이름 앞에 서면 여사는 늘 다리에 힘이 빠졌죠. 묘역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마저 눈에 묻혀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회장은 아내의 팔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 길을 걸을 땐 늘 처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묘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딸의 묘비가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젊은 여성이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20 초반쯤 돼 보였어요. 낡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 색이 발에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 실밥이 풀려 있었죠.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2살쯤 된 남자아이였어요. 파란색 작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남편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석 회장도 그 자리에 멈춰섰죠. 두 사람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젊은 여성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색 나비 모양 머리핀.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빛이 발에 있었고 날개 부분엔 작은 흠집이 여러 개 나 있었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그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 두 손으로 살며시 놓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막둥이 데려왔어. 한정임 여사의 손에서 국화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노란 꽃송이가 하얀 눈 위로 떨어져 굴러갔어요. 방금 엄마라고 했나?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젊은 여성이 우리 딸의 묘비를 보며 엄마라고 불렀어요. 젊은 여성은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내가 끝까지 키운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울먹이면서도 다짐하는 투였죠.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 혼자 너무 벅차기도 하네. 그 말에 한정임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저 어린 나이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가요? 아이가 보챘습니다. 찬 공기 때문이었을까요? 여성이 재빨리 아이를 달랬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했을 동작이었죠. 아이 등을 토닥이고 작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한정임 여사는 그 자장가 선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건 내가 서정이한테 불러주던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딸을 재우며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멀리 서 있는 한정임 여사와 눈이 마주쳤죠. 울먹이던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멈춘 게 아니었어요. 한정임 여사를 빤히 쳐다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아는 사람을 본 것처럼 편안한 웃음이었죠. 여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나를? 젊은 여성이 아이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 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죠.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한정임 여사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강민석 회장이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여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일어서려는 듯 무릎에 힘을 주었어요. 한정임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놀라지 않도록요. 이 묘의 주인분이랑 어떤 사이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노부부가 왜 묻는 걸까요? 하지만 짧게 대답했죠. 제 엄마예요. 그 한마디가 한정임 여사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강민석 회장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묘비의 이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강서정, 그들의 딸, 21년 전 집을 나간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딸이었죠. 그렇다면 저 여성은, 그리고 저 아이는, 젊은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일어섰어요.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 있었고 한쪽 끈은 풀려 있었죠. 그녀는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엄마.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한 발 내디뎠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젊은 여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죠. 눈길에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꽉 안은 채 작은 어깨를 떨며 걸어갔어요. 한정임 여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패딩 점퍼 너머로 보이는 가냘픈 어깨, 품에 꼭 안긴 아이, 눈 내리는 겨울 묘지를 걸어가는 두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딸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사는 그제야 제 손에 들고 있던 국화를 발견했죠. 아니, 이미 떨어뜨린 국화였습니다. 눈 위에 흩어진 노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 위엔 은색 나비 모양 머리핀이 놓여 있었어요. 한정임 여사가 그 머리핀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설마 30년 전 딸이 7살 때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똑같은 머리핀 2개를 샀었죠. 은색 나비 모양.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딸이 차려고요. 서정이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매일 차고 다녔습니다. 학교 갈 때도 잠잘 때도요. 여사가 말렸을 정도였죠. 서정아, 자꾸 차고 있으면 부러져. 아껴 차야지. 하지만 딸은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거 차면 엄마 생각나잖아요.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날개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흠집이 여러 개 나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한정임 여사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이건 내가 서정희한테 준 거야. 확실해. 강민석 회장의 턱이 떨렸습니다. 그도 그 머리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 아이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묘비 위에, 떨어진 국화 위에, 그리고 두 노인의 어깨 위에 소복하게 쌓여갔죠. 한정임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확신할 순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찾아야 해. 저 아이를 꼭 찾아야 해. 강민석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 내리는 묘지에서, 딸의 묘비 앞에서요. 머리핀을 쥔 한정임 여사의 손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 회장의 차는 묘지를 벗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한정임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그 은색 나비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하지만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머리핀만 만지작거렸죠. 손가락 끝으로 날개 부분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김 기사, 집으로 가게. 네, 회장님.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 안의 두 사람에게 그 불빛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설마, 알아. 강민석 회장이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생각했어. 하지만 확인부터 해야 해. 어떻게? 묘지관리사무소에 CCTV가 있을 거야. 방문 기록도 있고. 회장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해서 저 여성이 누군지 추적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100평이 넘는 넓은 집이었어요. 정원엔 조명이 켜져 있었고 현관엔 가정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여사님. 하지만 두 사람은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머리핀을 놓지 못한 채였죠. 강민석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최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국립묘지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오늘 오후 방문 기록 확인해. CCTV 영상도 확보하고. 무엇을 찾으시는 건지. 젊은 여성이야. 20 초반쯤 되고 아이를 안고 있었어. 강서정 묘를 찾아온 사람. 전화 너머로 비서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회장은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딸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서정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아이를 낳았었니?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동네. 김서연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품에 안긴 도윤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연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더 감싸 안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길이었죠. 서연은 걸으며
가방에서 분유통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틀치밖에 안 남았네. 분유통을 흔들자 바닥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내일 마트 가서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반지하 집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집도 그중 하나였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였죠.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도윤을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자면서도 가끔 몸을 뒤척였어요. 추운가 봐요. 서연이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 하나, 달걀 3개, 우유 반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기로 했어요. 내일 새벽 알바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시간 뒤면 일어나야 했어요. 새벽 편의점 알바 때문이었죠. 서연은 도윤 옆에 누웠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묘지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낯선 분들이었는데 왠지 엄마랑 닮은 것 같았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 혹시 도윤이 데려갈까봐. 그녀는 도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걱정 마. 누가 뭐래도 난 널 지킬 거야. 같은 시각, 강민석 회장의 저택. 한정임 여사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방이었죠.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정희의 방이었습니다.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침대, 책상, 옷장. 먼지만 쌓였을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여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공책, 펜,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또 다른 나비 머리핀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머리핀이었죠. 하나는 딸에게 줬고 하나는 엄마가 가지려고 했던. 서정아.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그 머리핀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서랍 안쪽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노랗게 변해 있었죠. 여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딸의 글씨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지킬 거예요.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임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서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딸의 방엔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여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하나를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낮고 쓸쓸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6시, 김서연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벽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가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들르는 정도였죠. 서연은 하품을 참으며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야, 사장이 불렀습니다. 네. 애 키우는 사람은 역시 힘들지?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요즘 자주 졸더라. 손님 응대 제대로 해야 돼. 죄송합니다. 사장은 투덜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월급 받으면 도윤이 분유 살 수 있어.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말이 멈췄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서 있었거든요. 어제 묘지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정임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물 한 병만. 서연은 말없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여사는 천천히 냉장고로 갔어요. 하지만 물을 집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죠. 서연은 계산대 안에서 여사를 지켜봤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윤이 때문일까요? 혹시. 여사가 물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1,500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사는 지갑을 꺼냈어요. 하지만 돈을 찾는 손이 계속 떨렸죠. 그때 여사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기는 어디 있어요?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혼자? 이웃분이 봐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집에 혼자 자고 있었어요. 한정임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 물병을 받았죠. 하지만 나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결국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요. 도윤이. 여사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예쁜 이름이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편의점 밖 강민석 회장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차에 타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이름이 도윤이래. 강민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한테 들었어. CCTV 영상 확인했다고 하더군. 회장은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김서연, 21살. 부모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혼자,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어. 차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사가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죠. 작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였습니다. 집 주소 나왔어?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곧 알아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김서연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골목 입구에서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고급 차였어요. 이 동네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서연은 신경 쓰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서연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이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도윤아, 엄마 왔어. 서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뜨거웠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안 돼. 안 돼. 서연은 서둘러 아이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동네 소아과 앞에 도착했어요. 접수해 주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요? 김서연입니다. 아이 이름은요? 김도윤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화면을 보더니 물었어요. 부모님 연락처는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간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보호자는 제가요. 지금은 저 혼자예요.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보호자란에 부모 사망이라고 표시했어요. 서연은 그 글씨를 봤습니다. 익숙해졌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죠. 대기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2월 15일 밤, 서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서연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그 순간부터 서연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던 것,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숙였던 것, 그리고 장례식장. 20살 서연은 갓난아기 도윤이를 안고 장례식장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언니래. 어머, 저 어린 나이에 아기를 어떻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이를 꽉 안고 있었죠. 장례 지도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썼어요. 김서연. 그 순간부터 서연은 엄마가 됐습니다. 김서연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도윤이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가 청진기를 도윤이 가슴에 댔습니다. 열이 많이 나네요. 감기인 것 같은데.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AB형이네요. 보기 드문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AB형이었어요. 그렇구나. 유전이네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약 먹이고 미온수로 자주 닦아주세요. 이틀 지나도 열이 안 떨어지면 다시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12,000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월급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도윤이가 다시 보챘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참아. 집 가서 약 먹자. 서연이 아이를 달랬어요. 자장가를 흥얼거렸죠.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울음을 그쳤어요.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고급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백화점 쇼윈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했죠. 하지만 서연에게 그런 건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아. 우린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윤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고 침대에 눕혔죠. 그리고 서연도 도윤이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는 도윤이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석 회장의 서재. 최 비서가 서류를 올렸습니다. 김서연 씨 주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혼인신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신랑 김준호, 신부 강서정.
날짜 23년 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서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서정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정임 여사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 나왔어? 회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여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죠. 강서정. 우리 딸 이름이.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회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니야. 여사가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가져온 그 은색 나비 머리핀이었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이건 내가 서정이한테 준 거야. 확실해. 회장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자. 섣불리 판단하면 저 아이가 놀랄 거야.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천천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녀라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 김태석은 좁은 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49살.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 밑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누군지 알았죠. 여보세요. 김태석 씨? 대부입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갚으신다고 하셨죠? 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조금만 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금요일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석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죠. 젠장.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5천만 원. 도박으로 잃은 돈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점점 커졌죠.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빚만 늘었습니다. 태석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불법 도박 앱 알림이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게임. 태석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앱 위로 갔다가 멈췄어요. 안 돼. 또 하면. 하지만 유혹은 강했습니다. 이번엔 딸 수 있어. 이번엔. 그때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5일. 형의 기일이었습니다. 태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 김준호. 1년 전 세상을 떠난 동생이었죠. 태석은 형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하려고 했어요. 형은 착했고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죠. 그런 형이 부러웠습니다. 형만 살아있었어도. 태석은 옷을 걸쳤습니다. 묘지라도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국립묘지 입구. 태석은 술 냄새를 풍기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화 한 송이 들고요.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꽃이었죠. 형의 묘는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태석은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형,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자주 못 왔지. 그때 돈이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기 싫어서였어요. 태석은 국화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형은 좋겠다. 고생 안 하잖아.
혼잣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언덕 위쪽에서 고급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차였죠.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건 뭐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와 뒷문을 열었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노부부가 내렸죠. 부자들이네. 태석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 묘를 찾아온 걸까? 태석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부부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쪽은 묘역이 따로 구획돼 있었죠. 재벌가 묘역인가? 태석은 일어섰습니다. 묘지 관리 사무소 쪽으로 걸어갔어요. 관리인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네. 저 위쪽은 뭐가 있어요? 태석이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관리인이 창밖을 봤어요. 아, 저기요? 저기는 특별묘역입니다. 특별묘역? 네. 재벌가나 유명인 묘역이에요. 작년에 새로 들어온 묘도 있고. 태석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누군데요?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그룹 회장님 댁 사람이시래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벌가. 그는 다시 언덕 위를 바라봤어요. 노부부가 한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이 그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요. 태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태석은 사무소를 나와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멀찌감치 떨어져서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태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저 재벌가 묘를 보고 엄마라고. 젊은 여성이 아이를 달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벗어났어요. 태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해진 운동화. 가난해 보였어요. 하지만 재벌가 묘 앞에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한데. 태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 떠올랐어요. 형수 가족이 좀 특이해. 특이하다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형수가 집안 얘기를 안 해.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석은 묘비로 다가갔습니다. 강서정. 형수 이름이었습니다. 태석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여자가 형수의? 그는 급히 형의 묘로 돌아갔습니다. 묘비를 확인했어요. 김준호.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강서정. 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어요. 한국그룹 회장 강서정.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가 여러 개 떴어요. 한국그룹 회장 외동딸 강서정 씨 교통사고로 별세. 태석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강서정의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형수.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의 외동딸로 20여 년 전 가출 후 연락 두절. 작년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사망. 태석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형수가 재벌가 딸이었다. 그럼 조카 서연이는 재벌가 손녀. 그리고 그 아기는 재벌가 증손주. 태석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5천만 원. 갚아야 할 빚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떠올랐죠. 태석의 얼굴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기회구나. 묘지를 빠져나오며 태성는 생각했습니다. 조카잖아. 내 형의 조카. 법적으로 보면 나도 보호자가 될 수 있어.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탐욕이었습니다. 태성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알아내야 할 게 많았어요. 서연이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아이는 누가 키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태석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태석는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죠. 5천만 원은 작은 돈이었습니다. 재벌가라면 그보다 훨씬 더. 태석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눈 덮인 묘지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김도윤은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됐죠. 이틀 후, 김태석은 서연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형의 장례식 때 받았던 부고장에 적혀 있었거든요. 반지하 집이었어요. 태석은 골목 입구에서 집을 확인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곳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깨진 창문 하나. 여기서 살고 있구나. 태석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었어요. 어떻게 접근하지? 갑자기 나타나면 의심할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했어요. 그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도윤이를 안고 나왔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 같았죠. 태석은 재빨리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어요. 서연아.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삼촌? 태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 1년 만이네. 많이 컸다. 서연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삼촌과는 원래 가깝지 않았거든요. 장례식 때도 술 취해서 소란 피웠던 기억이 있었죠. 무슨 일로? 아, 그냥 지나가다가. 형 묘 다녀오는 길인데 내 집이 근처라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석는 도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막내구나. 많이 컸네. 서연은 본능적으로 도윤이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태석는 손을 뻗어 도윤이 볼을 만지려 했어요. 그 순간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서연이 재빨리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태석는 멋쩍게 손을 거뒀어요. 표정이 살짝 굳었죠. 낯을 가리나 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나저나, 혼자 키우기 힘들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도와줄 수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괜찮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석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태석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회사 명함이었죠. 이미 그만둔 회사였지만요.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태석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죠. 경계하고 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겠어.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석 회장의 차. 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김서연 씨 동선 파악했습니다. 한정인 여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어디 가는데? 주로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갑니다. 오후 2시쯤요. 회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이었어요. 그쪽으로 가게. 차는 서연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작은 슈퍼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회장과 여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도윤이를 안고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남편을 봤어요. 들어가 볼까? 응. 두 사람은 천천히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과일 코너에 서 있었어요. 귤을 하나씩 집어들며 고민하고 있었죠. 가격표를 보고 귤을 만져보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정임 여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서연이 결국 귤 3개만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한정임 여사도 뭔가 사는 척하며 서연 뒤에 섰습니다. 서연이 계산을 했어요. 3,000원이었죠. 지갑을 열자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보였습니다. 한정임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사도 급히 따라 나갔어요. 강민석 회장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요. 여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어요. 편의점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죠. 네. 한정임 여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기, 아기가. 그때였습니다. 서연아. 태석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놀라 돌아봤어요. 삼촌? 태석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낯선 노부부가 서연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혹시? 태석는 서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정임 여사가 당황했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조카 아는 분들이신가요? 태석는 서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유권을 표시하듯이요. 강민석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닙니다. 그냥 아기가 예뻐서. 그렇군요. 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서연아. 서연은 불편했습니다. 삼촌의 손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한정임 여사는 한 발 물러섰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실례했습니다. 여사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아내를 따라갔어요. 차 안에서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저 남자는 누구야?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사람 같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한편 슈퍼 앞 태석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상하네. 자꾸 너한테 접근하는 것 같던데. 서연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오늘도. 삼촌은 왜 여기 계세요? 아,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그런데 잘 됐다. 태석가 지갑을 꺼냈어요. 이거 받아. 애 우유나 사. 5만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형수도 없고 형도 없는데 내가 챙겨줘야지. 태석는 억지로 서연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다음에 갚을게. 지금 급한데 쓰고. 서연은 돈을 들고 망설였어요. 정말 필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에게 빚지고 싶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갚아도 돼. 태석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돈을 봤어요. 그리고 멀어지는 삼촌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왠지 불안했습니다. 도윤이가 서연 얼굴을 만지며 옹알거렸어요. 아,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지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재벌 부부도 삼촌도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서연은 귤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슈퍼 건너편에서 강민석 회장의 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 남자 신원 조사할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지 알아봐. 한정임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왼손으로 귤을 집었어. 우리 서정이도 왼손잡이였잖아. 회장은 아내를 봤습니다. 여사의 눈에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저 아이가 맞는 것 같아. 우리, 아직 몰라. 회장이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 수 있을 거야.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삼촌이야. 잘 지내지? 도윤이 보고 싶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죠. 같이 살면 어때? 삼촌이 도와줄게. 애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연락 좀 해. 서연은 핸드폰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태석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죠. 서연아, 나야. 삼촌.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봐.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도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도윤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아. 태석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나 알잖아. 형 동생이야. 가족이라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태석는 떠났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죠. 이렇게 나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다음 날 태석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서연아, 삼촌이야. 네. 어제는 왜 문 안 열었어? 그냥 피곤해서요. 태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도윤이는 우리 조카야. 법적으로 보면 나도 보호자가 될 수 있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21살이잖아. 미성년자도 아니고 수입도 불안정한데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잘 키우고 있어요. 구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설 가면 애 못 봐. 알지? 삼촌.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그럼 문제 없잖아.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안 돼. 안 돼.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엄마, 어떡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삼촌이 도윤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시설 보낸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죠. 엄마는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힘들 때. 그때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바랜색.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린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것밖에 없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깨에 기대어서요.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엄마, 그때는 행복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바하는 편의점 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이번 달 급여 계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봐요. 네. 시간 좀 빠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급여까지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보챘습니다. 서연이 안아 올렸어요. 뜨거웠습니다. 도윤아,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안 돼. 서연은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보호자가 2분 이상 필요한데요. 네. 응급처치 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2분이. 저 혼자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죠? 삼촌? 아니, 안 돼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돌아봤어요. 한정임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석 회장도 함께였죠.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편의점에서 뵀었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서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신가요? 강민석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과 비용 문제가.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지만 회장은 이미 카드를 내밀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먼저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감사합니다. 아니야.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열은 내렸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같은 거요. 강민석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장이 서연을 봤어요. 해도 될까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혈액 검사, DNA.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사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야. 회장이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서연은 2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분들은 누구지? 검사는 하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한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강민석 회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이만 바라봤죠. 이 사람들은 누구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윤이가 먼저였어요. 도윤이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비용은 꼭 갚을게요. 괜찮아. 한정임 여사가 말했습니다. 연락처라도 괜찮습니다.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병원을 나갔어요. 재벌 부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혈액 검사, DNA 결과가 나오겠군. 여보, 알아.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해.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손녀가 맞을까? 곧 알게 될 거야.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서연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깨, 품에 안긴 아이. 두 사람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이기를. 일주일 후, 강민석 회장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임 여사도 옆에 있었죠. 두 사람 앞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한정임 여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봤죠. 종이를 꺼냈습니다. 맨 아래 줄에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 여사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맞다고. 회장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우리 손녀야. 여사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정아. 우리 서정이. 회장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턱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만나야지. 그날 오후 재벌 부부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요. 꼭 할 얘기가 있다고요.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재벌 부부는 이미 와 있었죠. 앉아. 한정임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를 무릎에 앉혔죠. 강민석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검사 결과야.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종이를 꺼내 서연 앞에 놓았어요. 서연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강서정은 우리 딸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넌.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손녀야. 여사가 주머니에서 은색 나비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 머리핀. 내가 서정이한테 7살 때 준 거야.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은색 나비 모양이었죠. 쌍둥이로 2개 샀었어.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딸이. 2개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자장가. 아내가 서정이한테 매일 밤 불러줬던 거야. 여사가 작게 흥얼거렸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가 도윤이한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왼손잡이도 혈액형 AB형도. 다 우리 서정이랑 똑같아. 여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 엄마가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이 포기하라고 했거든. 재벌가 체면 때문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이가 거부했고 우린 막았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가 한정임 여사를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여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이가 할머니 손가락을 꽉 잡았죠.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왜 나갔는지 알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요. 잠깐.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태석는 서연에게로 다가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서연아, 이제 그만해. 삼촌? 서연이 본능적으로 도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태석과 서류를 흔들었어요. 법적으론 나도 보호자야. 형의 동생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애 이리 내놔. 내가 키울 거야. 태석과 도윤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났어요. 손대지 마세요.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손 치워.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최 비서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 태석 앞에 던졌습니다. 김태석 씨, 도박 전과 3건, 사채 5천만 원, 위조 보호자 서류.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태석과 서연 집 앞을 오가는 CCTV 영상이 재생됐죠. 스토킹 증거도 다 있어. 한정임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여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넌 가족이 아니야. 경찰 2명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석 씨? 뭔데요? 동행 좀 하시죠. 협박 및 사기 혐의입니다. 태석가 뿌리쳤습니다. 나 형 동생이라고. 조카 지키려는 거야. 하지만 경찰은 태석을 연행했습니다. 태석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떨고 있었어요. 한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여사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안전해. 서연이 여사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알아. 강민석 회장도 다가왔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 우리가 지킬게. 도윤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할머니 품이 따뜻했거든요. 잠시 후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갈래? 밥 먹고. 쉬어야지. 서연은 망설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도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가락을 잡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이면.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네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회장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차에 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는 거 맞죠? 하지만 이번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엄마가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재벌가 저택을 향해서요. 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3층짜리 저택이 보였죠. 여기가 엄마가 살던 집.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천천히 내렸어요. 한정임 여사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들어오렴. 현관문이 열렸어요. 가정부가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여사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소파, 벽난로, 그리고 한쪽에 피아노 하나가 있었어요. 도윤이가 피아노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웃었어요. 저것 좀 봐. 피아노 좋아하나 보네. 여사가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정이가 여기서 연습했었어. 여사가 건반 하나를 눌렀어요. 낮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매일 저녁 치곤 했지. 같은 곡만 계속.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회장이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좀만 기다려. 금방 준비할게. 여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이를 무릎에 앉혔죠. 회장이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녀석. 참 잘 웃네.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한텐 안 그러네. 회장이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도윤이가 꽉 잡았죠. 20분쯤 지났을까요? 여사가 나왔습니다. 다 됐어. 이리 와.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서연은 놀랐습니다. 화려한 음식을 예상했거든요. 이게 엄마 최애였어. 여사가 김치찌개 그릇을 가리켰어요. 매일 해달라고 했지. 나도 질릴 정도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해요. 그럼 많이 먹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여사가 도윤이 이유식을 데웠어요. 이거 먹을 수 있지? 네. 감사합니다. 여사가 숟가락으로 떠서 도윤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도윤이가 잘 받아 먹었어요. 어머, 잘 먹네. 회장이 서연 그릇에 국을 떠 담아줬습니다. 먹어봐. 옛날 맛 그대로야. 서연이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맛이었죠. 엄마가 이런 맛으로 끓였어요.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가르쳐줬거든. 서정이한테.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이가 이유식을 다 먹고 할머니 볼을 만졌습니다. 여사가 웃으며 아이 손을 잡았어요. 이 녀석 참.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서정이 방 보고 싶지 않아?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여사가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방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야.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20년 동안 닫혀있던 방이었죠. 침대, 책상, 옷장.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서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7살 때야. 머리핀 처음 받은 날. 여사가 옆에 섰어요. 사진 속 소녀는 은색 나비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여기서 행복했구나. 응, 많이 웃었어. 여사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도 그대로 있어. 혹시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 천천히. 두 사람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꽂이에 동화책이 꽂혀 있었어요. 낡은 인형도 있었고요. 서정이가 제일 아꼈던 거야. 여사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잘 때도 안고 잤지. 서연은 그 인형을 받았어요. 보들보들했습니다. 나중에 도윤이 줘도 될까요?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하지. 서정이도 좋아할 거야. 아래층에서 도윤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누나 찾나 보네. 서연이 급히 내려갔어요. 회장이 도윤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곧 와. 서연이 다가가자 도윤이가 손을 뻗었어요. 응. 도윤아, 여기 있어. 서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도윤이가 금방 울음을 그쳤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누나한테 가니까 금방 괜찮아지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저녁이라도. 괜찮아요. 도윤이 재울 시간이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문은 항상 열려 있어.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태워다 줘야지. 아이도 있는데.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타며 서연이 말했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여사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렴. 꼭. 차가 출발했어요. 재벌 부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손녀야. 진짜. 응, 우리 손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 아직 조심스럽지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택이 멀어졌어요. 엄마, 제가 잘한 거죠? 도윤이가 서연 볼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반지하 집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알바, 도윤이 돌보기, 그리고 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집 앞에 물건이 놓여 있었거든요. 첫날은 분유와 기저귀였습니다. 큰 상자에 담겨 있었죠.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 서연은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유통을 꺼내봤어요. 도윤이가 먹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었죠. 어떻게 알았지?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저택에서 나올 때 여사가 알려준 거였죠. 문자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썼어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천천히 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틀 후 또 물건이 왔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옷이었어요. 두꺼운 겨울 외투, 털모자, 장갑.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날씨가 추워졌어. 감기 조심해. 서연은 옷을 도윤이에게 입혀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도윤아, 예쁘지? 도윤이가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왔어요. 서연아, 이거 좀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도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윤이 옷 좋은 거 입네. 누가 사줬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할머니가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그냥 아는 분이세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분들 같던데. 자주 오셔. 네. 며칠 전에도 오셨더라고. 집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던데. 서연은 놀랐습니다. 오셨다고? 다음 날 서연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 입구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의 차였어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이 내렸어요. 한정임 여사도 함께였죠. 안녕. 여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잘 지내나 싶어서. 여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도윤이 날 알아보네. 회장이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그래.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여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정이가 좋아하던 과자야. 혹시 너도 좋아할까 싶어서.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 회장이 아내를 돌아봤어요. 그만 가자. 애 피곤해 보여. 응.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여사가 창문을 내렸어요. 서연아,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와. 우린 기다릴게.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집에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코파이였어요. 어릴 때 엄마가 자주 사주시던 거였죠. 서연은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죠. 엄마, 이 맛.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서연은 도윤이를 안고 동네 슈퍼에 갔어요.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잠깐만요. 서연이 지갑을 뒤졌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없었어요. 저기,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그건 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한정임 여사였습니다. 할머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살게. 여사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 이것도 못 사주면 할머니가 뭐 하겠니? 계산이 끝났습니다. 슈퍼 밖으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우리 손녀한테 사주는 건데. 여사가 도윤이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도윤아, 잘 지냈어? 도윤이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좋아하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녁 먹었어? 아니요. 우리 집 갈래? 밥 먹고 가.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았죠. 도윤이가 가고 싶나 보네. 서연은 도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언제든지. 차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 길을 지나다녔겠지?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덜 어색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네. 배고프지? 금방 차릴게.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도윤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유식을 먹었어요. 잘 먹네, 우리 도윤이.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어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도윤이 재울 시간이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어요. 여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와. 우린 항상 기다릴게. 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도윤이가 서연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름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면 되는 거였죠. 일주일 후 서연은 반지하 집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도윤이 물건 몇 개, 그리고 엄마 사진 몇 장. 이웃 할머니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이사 가는 거야? 네. 어디로?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요. 이제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그 좋은 분들, 잘 됐네. 여기보단 훨씬 나을 거야.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애들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반지하 집을 둘러봤습니다. 1년 동안 도윤이와 함께 살았던 곳이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기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왔어요. 짐 이게 다야? 네. 회장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도윤아,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임 여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왔구나. 우리 손녀.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내 방 준비했어. 보여줄게. 여사가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 하나 앞에 섰어요. 엄마 방 바로 옆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새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죠.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서연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엄마와 어린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네가 가져온 사진 중에 골랐어. 엄마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연은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여사가 서연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할머니. 엄마 방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두 사람은 옆방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방이었어요. 여사가 문을 열자 엄마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서정이가 너를 생각하며 살았던 곳이야. 서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일기장이 있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일기는 20년 전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셨구나. 여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서정이도 돌아오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용기가 안 났나 봐. 이제 제가 왔잖아요. 서연이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신 제가 여기 있을게요. 여사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할머니가 직접 끓였어. 도윤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유식을 떠먹여주고 있었죠. 우리 도윤이 잘 먹네.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 모두가 놀라 도윤이를 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녀석이.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빠로 봤나 보네.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어요. 회장이 거실 피아노로 갔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서연이 도윤이를 안고 다가갔어요. 회장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이 곡, 엄마가, 서정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야. 여사가 옆에 섰습니다. 매일 저녁 쳤었지.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회장의 연주가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넌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도윤이도 행복해 보이고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도 편히 쉬세요. 우린 잘 살게요.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어요. 서연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에 눈이 녹고 있었어요. 흙 사이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아래층에서 도윤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도윤이가 할머니와 놀고 있었습니다. 까꿍, 까. 도윤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회장이 신문을 보다가 서연을 봤습니다. 잘 잤어? 네, 할아버지. 아침 먹자. 할머니가 준비했어. 식탁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많이 먹어. 요즘 너 너무 말랐어. 여사가 서연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줬습니다. 식사를 하며 회장이 말했어요. 서연아, 대학 입학 준비하는 거 어때? 네. 넌 20살에 포기했잖아. 이제 다시 시작해도 돼. 서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우리가 봐줄게. 넌 공부해. 여사가 덧붙였어요. 서정이도 네가 공부하길 바랐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볼게요. 열심히. 그래. 천천히 하면 돼.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도윤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조심해, 우리 도윤이. 서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행복해요. 정말로. 여사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너희가 와서 너무 행복해. 회장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 장미싹이 나왔어. 어머, 정말. 네 사람이 장미 화단 앞에 섰습니다. 작은 초록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어요. 봄이 오나 봐. 회장이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아, 저거 봐. 꽃이 필 거야. 도윤이가 손을 뻗으며 웃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족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내 딸. 이제 행복해도 돼. 회장이 모두를 모았습니다. 사진 찍자. 우리 가족 사진. 네 사람이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도윤이가 가운데 앉고 서연이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옆에 섰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라는 걸.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이를 재우고 발코니로 나왔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이세요? 저 별들. 서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살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가 담요를 들고 나왔어요. 추울 텐데. 담요를 서연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뭘? 우리 손녀한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네. 너랑 도윤이가 와서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거든. 이제야 집다워졌어. 서연이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다시 가족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서연에겐 가족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엄마도. 햇살이 네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행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였죠. 서연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이라는 걸, 함께라서 행복한 거라는 걸.